엄마, 누가 엄마를 이렇게 했어요? 3달 동안 소식이 끊겼던 엄마를 찾아간 요양원. 뒷마당에서 나는 계집처럼 생긴 철창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손으로 드시던 엄마를 보았습니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고 그 다음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장모님 쪽에서 내게 들려주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처가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반갑 인사드릴게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지신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록 꿋꿋하게 버티시던 어머니였는데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무릎을 다치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괜찮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매일 모시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그러던 중 구세주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사돈되는 분 친척이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장모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돈네 조카가 요양원 한다더라. 아주 깨끗하고 좋다고 소문났어. 한번 알아보지 그래.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낯선 곳에 어머니를 맡긴다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혼자 두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돈네 조카분을 만나러 간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참 반듯하고 신뢰가 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고 말씀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봐드릴게요. 그분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돈의 조카라는 점에서 완전히 안심이 되었어요. 남남이 아니라 친척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직접 둘러본 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는데 외관부터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복도는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니까 청결이 가장 중요하죠. 시설 안내를 해주시는 간병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목소리도 부드럽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가실 방은 2층 끝자리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까지 필요한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였고 계절 꽃들이 예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시설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돈네 조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어요. 비용도 다른 곳에 비해 합리적이었고 각종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직접 보시고 나서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네. 여기서 지내볼까? 입소수속을 밟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건강검진까지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시설장님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대해 세심하게 물어보셨고 맞춤형 케어 플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입소 당일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새삼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 두고 불안해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도 생각보다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은 있으셨겠지만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을 보시며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 첫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침대도 푹신하고 좋더라. 아침 먹었는데 밥도 맛있고.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되어서 전화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시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점심에 갈비찜 나왔는데 맛있었다.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신데 참 좋은 분이야. 물리치료 받으니까 무릎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어머니의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아 하시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는 영상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 정말 깔끔하고 쾌적해 보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 간병사님들도 친절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좋은 분들이야. 가끔 요양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금세 적응하시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설장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결정을 내릴 때의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주말마다 면회를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요양원 1층 로비에는 가족들을 위한 쾌적한 면회실이 있었고 간단한 차도 제공해 주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 주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자주 오시나요? 면회실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분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여기는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요. 시설이 좋으니까 안심하고 모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의 일상을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점심시간, 오후 프로그램까지 하루 일과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음악 치료했는데 옛날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 화분에 꽃 심기도 했어. 내 방에 두고 매일 물 주고 있어.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잘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활력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외 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주 정도의 장기 출장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출장으로 3주 정도 해외에 나가야 해요.
그래, 잘 다녀와라. 나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혼자 두고 해외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없이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출장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출발해요.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 나도 잘 지낼 테니까.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는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사돈네 친척이 운영하는 믿을 만한 요양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니까 저도 마음 놓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어머니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도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돈네 조카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3주 후 돌아와서 맞게 될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길에 오른 건 3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사돈네 조카가 운영하는 믿을 만한 요양원에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럽 지역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출장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착한 첫날 밤 시차 적응도 할 겸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거기는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 조심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으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출장 첫 주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오가며 현지 파트너사들과 미팅을 연일 이어갔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과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어제는 봄맞이 행사도 했어. 다른 할머니들이랑 꽃구경도 하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일상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목소리에 활력이 있으셔서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출장 둘째 주부터는 일정이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 참가와 동시에 여러 유럽 기업들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미팅을 하고 나면 호텔에 돌아가서는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나면 짬을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다만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 일 중요한 거 알아.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는 제 일을 먼저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주는 스위스 취리히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마무리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3주간의 출장 성과를 정리하고 본사에 보고할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일 생각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주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 고생 많았어. 조심히 들어와라.
그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짧게 통화가 끝난 것 같긴 했지만 저도 피곤했고 어머니도 늦은 시간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귀국 전날 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이번 출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세계의 주요 계약을 성사시켰고 새로운 유럽 진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걱정 없이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3주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연히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씻고 정리를 마친 후 어머니께 귀국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쯤이었는데 평소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가할 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어요. 그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전화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걸 아시는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 싶어서 불안해졌어요.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인 8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정말 이상했습니다. 출장 내내 한 번도 전화를 못 받으신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제가 돌아온 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계속 울리기만 하고 받지 않으셨어요.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더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어머니께 전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드려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머릿속으론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갑자기 몸이 나빠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휴대폰을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지만 모두 개연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실 정도로 전화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제가 멀리 나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어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의 통화 패턴을 되돌아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고 안부를 묻거나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냐고 궁금해하시곤 했습니다. 출장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차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가 편할 만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걸 아시면서도 사흘째 전화 한 통 없다는 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확신했어요. 넷째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요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평소 들었던 친절한 톤과는 달리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소에 계신 김 어머님 아들인데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어서 안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뭔가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김땡땡님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김님은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퇴원? 언제? 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퇴원이요? 언제 퇴원하신 거죠?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건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퇴원했다고? 언제부터?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도, 요양원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도,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그 소리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저는 즉시 요양원으로 직접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퇴원했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퇴원하신 건지, 지금은 어디에 계신 건지, 왜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해도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어요. 마지막에 들린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랬잖아.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목소리였는데 마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하고 곧바로 차를 몰고 나섰어요. 평소 같으면 4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깔끔한 외관에 잘 가꿔진 정원, 현관 앞에 놓인 화분들까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로비에서 간병인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간병인의 목소리도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 면회 올 때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어머님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왔는데요. 간병인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뭔가 생각하는 듯한 얼굴을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설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혼자 남은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봤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시설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돈네 조카분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은 이미 퇴원하셨는데요. 퇴원이요? 언제부터죠?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어서 시설장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제가 출장 중이라 연락을 못 받았나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다면 당연히 보호자인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봐도 될까요? 혹시 놓고 가신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설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보시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복도를 바라봤는데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어르신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간병인들의 움직임도 뜸했습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방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침대와 기본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의 개인 물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더니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옷들, 책들, 사진들,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화분도 없었어요. 어머니 짐은 언제 정리하신 거죠? 퇴원하실 때 모두 가져가셨죠. 시설장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많은 짐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었을까요? 무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이 말이에요. 방 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것이었어요. 퇴원할 때 모든 짐을 가져가셨다면서 이런 개인용품이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손거울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울 뒷면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긁어서 쓴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디귿, 오, 이응 같은 자음과 모음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시설장에게 손거울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것일 수도. 하지만 이 거울은 분명히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거울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 기억했거든요.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사용하시던 것이었어요.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방들도 슬쩍 봤습니다. 대부분의 방에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어머니 방만 유독 비어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어르신들의 표정도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직원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다시 온 거야? 곤란하네. 시설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처음 어머니를 모실 때의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시설장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저희도 연락처를 따로 받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퇴원하는 환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됐나요? 더욱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려고 했을까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퇴원 날짜도 모호하고 연락처도 모르고 짐은 모두 가져갔다면서 개인용품은 남아있고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럼 퇴원 서류라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퇴원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설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개인정보요? 제가 보호자인데 개인정보라고 말하다니. 이제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봐야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퇴원하신 거라면 지금 어디에 계신지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설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마치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다가 뒷마당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모실 때는 앞쪽 시설만 구경했었는데 뒷마당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호기심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본관을 돌아 뒤쪽으로 가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금속 같은 것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철창을 누군가 흔들거나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몇 걸음 더 나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2명의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평소 본 적 없는 남자 직원들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듯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뒷마당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가족분들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본관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기익.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저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건 아닐까? 저 소리가 뭔가요? 그냥 시설 정비하는 소리입니다.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뒷마당 쪽에서 뭔가 냄새가 났어요.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기익.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소리, 어머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맡고 있는 걸 알면서도 뒷마당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일지도 모르는 그 소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깐,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양옆으로는 높은 담장이 있었고 바닥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발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통로 끝에 도달하자 넓은 뒷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정원이나 휴식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의 뒤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녹슨 철판들과 부서진 의자들, 오래된 세탁기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깔끔한 요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뒷마당 가장 안쪽에서 이상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철창이었습니다. 개구리처럼 생긴 낡은 철창이 여러 개 일렬로 세워져 있었어요. 크기는 어른 한 명이 겨우 앉거나 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철창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곳곳에 이끼까지 끼어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양원 뒤편에 왜 있는 거죠?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을.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가장 안쪽에 있는 철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철창을 흔들거나 문지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햇빛이 등지고 있어서 어둡게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철창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잠깐의 정적 후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밝고 건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쇠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예요? 급히 철창 앞으로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면서 철창 안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안쪽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에 얇은 옷만 걸치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말라 빠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는 시퍼런 멍자국들이 있었고 손톱은 부러지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어머니가 맨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앉아 계셨어요. 발가락들은 추위에 얼어서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마른 흔적까지 보였어요. 아들. 내 아들이구나.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움, 그리고 절망까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에 계세요? 철창 문을 잡고 흔들어 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넣을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죽었어.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언제부터였는지. 너 출장 간 다음부터인 것 같은데. 어머니의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장 간 후부터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럼 3주 동안 이런 곳에 갇혀 계셨다는 말인가요? 철창 바닥을 자세히 보니 더욱 참혹했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와 물그릇, 그리고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동물 우리 같았습니다. 밥그릇에는 차가워진 죽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냄새가 시큼했어요. 엄마, 이런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대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하물며 70대 노인을 말이에요. 자물쇠를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도구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열쇠는 저들이 가지고 있어. 누가 엄마를 여기에 가둔 거예요? 사돈네 조카, 그리고 직원들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돈네 조카, 그러니까 제가 믿고 어머니를 맡긴 그 시설장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문제 일으킨다고. 어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저를 막던 직원들이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2명의 남자 직원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게 뭔가요? 왜 우리 어머니를 이런 곳에 가둬놨어요? 제 고함에 직원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다가오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이요? 좋아요. 저야말로 경찰을 부르고 싶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상황이 험악해지는 걸 느낀 어머니가 철창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도망가. 엄마, 저 절대 안 떠나요. 엄마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때 한 직원이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요. 말 안 듣겠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 직원에게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이 자식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도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직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을 떨쳐내고 급히 철창으로 돌아가서 자물쇠에 열쇠를 끼웠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자물쇠가 열렸어요. 찰칵! 철창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3주 만에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건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데려갈게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흐느껴 오셨습니다. 3주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춥고 무서웠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를 안고 철창 밖으로 나오려는데 직원들이 다시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함부로 어르신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요? 내 어머니를 개처럼 가둬놓고 함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시설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내 어머니를 왜 이런 곳에 가둬뒀어요? 시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르신이 다른 분들께 피해를 끼치셔서. 피해를 끼쳐요? 무슨 피해를 끼쳤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셔서.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릎이 불편해서 거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건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는 다 여기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머니가 갇혀있던 철창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철창들도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담요나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식으로 감금했던 거예요? 시설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도 못하셨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근육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당장요. 어머니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계속 막아섰어요. 어르신을 함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절차요? 사람을 감금한 당신들이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감금 사건이. 그 순간 시설장이 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철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계속 떨고 계셨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계셨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데려갈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돈네 친척이라고 믿고 맡긴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요양원 밖으로 나오는 동안 직원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치 저희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차에 어머니를 태우면서 그 참혹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과 팔에 있던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린 것처럼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부터 가요. 검사 받아야 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건 뼈만 남은 듯한 말라빠진 느낌뿐이었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드셨다는 게 확실했어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시설장과 직원들이 건물 앞에 서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히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은 뚜렷하셨지만 몸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말씀도 중간중간 끊어지셨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엄마 아픈 곳 있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다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었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좁은 철창 안에서 3주나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도 안 됐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의료진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즉시 검사에 들어갔어요. 혈압, 맥박, 체온 측정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 X-레이까지 기본적인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어떤 상황에 계셨던 건가요? 영양실조 증상이 심각하고 탈수 상태도 심각합니다. 요양원에서 감금당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몸 곳곳에 있는 멍자국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자국들은 언제 생긴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야 했어요. 엄마,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 출장 간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였어. 어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요양원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말 안 듣는다고, 문제 일으킨다고 하더라. 무슨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밥이 너무 맛없어서 짜다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음식이 짜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감금의 이유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시설장이 와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 시설장, 즉 사돈네 조카가 직접 와서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단순히 다른 방으로 옮기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뒤로 데려가더니 그 철창에 가뒀어. 시설장이 직접 가두신 거예요? 응. 직원 둘이랑 함께. 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제가 해외 출장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을 노리고 어머니를 감금한 것이었어요. 3주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도 의심받지 않을 상황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루에 한 번. 죽 같은 거 갖다 줬어. 물도 조금씩.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죽 한 그릇으로 3주를 버티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동물 사료 같은 수준의 음식으로 말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석에 양동이 하나 있었어. 어머니의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대한 것이었어요. 70대 노인을 이런 식으로 감금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어르신들도? 응. 옆 철창에 할머니 한 분 계셨어. 역시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도 같은 방식으로 감금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겠어. 어느 날부터 소리가 안 들렸어. 어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엄마가 아는 다른 정보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네 친척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너 출장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 그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돈네 조카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으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을 노리고 말이에요. 혹시 다른 가족들이나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요양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단순히 시설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대였던 것입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 전화할 때는 괜찮다고. 전화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다른 말하면 더 심하게 한다고. 모든 통화가 감시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도
강요받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출장 후반에 통화가 짧아진 것도 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통화는 언제였어요? 너 출장 가기 전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렇다면 출장 중에 제가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 흉내를 내거나 미리 녹음된 것을 들려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돈네 조카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가 해외 출장으로 연락하기 어려운 틈을 타서 어머니를 감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전체가 이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감금까지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인 것 같아. 돈이요? 지원금인가 뭔가. 나한테 나오는 돈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어머니의 추측이 맞다면 이는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가 있는 범죄였어요. 노인 지원금이나 의료비 같은 것들을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를 감금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다른 할머니도 같은 이유로. 아마 그럴 거야.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학대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노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가로채는 시스템적인 범죄였어요. 병실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조심해라. 나쁜 사람들이야.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고 계셨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알려줬어요. 요양원 관계자분이 오셔서 어르신을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즉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설장이 직원 2명과 함께 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을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철창에 감금한 게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고 의식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치료 목적이라고 둘러대는 것이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급히 속삭이더니 황급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지금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부 지원금도 상당액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기도 했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매월 수억 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 규모나 인력 구성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정부에 신고된 수용 인원은 80명이었는데 제가 본 시설 규모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신고된 직원 수도 의심스러웠어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요양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더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명세를 보면 입소자 1인당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각종 지원금이 나오고 있었어요. 80명이면 월 1억 6천만 원 이상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요양원의 실상은 어땠나요? 어머니를 철창에 가두고 하루 한 끼 죽만 주면서 말이에요. 분명히 이 돈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사기와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이에요.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기 사건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허위로 입소자 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원금만 받아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감금한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퇴원시켰지만 서류상으로는 계속 입소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의 추측을 들으니 모든 것이 들어맞았어요. 어머니를 감금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했다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숨겨놓고 계속 지원금을 받아먹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이나 현재 불만을 가진 직원들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오후 6시쯤 젊은 여성 간병사 한 명이 혼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간병사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어제 소란을 피웠던 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철창에 감금당했던 일로 찾아온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자 간병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상외로 그 간병사는 사과부터 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병사 이름은 김지영 씨였는데 요양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지영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실제로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은 30명도 안 돼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8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10명 이상의 허위 입소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월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명은 어디에? 대부분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뒤쪽 철창에.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철창에 감금된 어르신들이 더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시설장님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김지영 씨는 처음에는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뭐라고 하나요?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해요. 가족들한테는 연락 안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속이면서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감금해 왔던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경우처럼 말입니다. 혹시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요. 시설장님이 무서워서. 김지영 씨는 시설장이 직원들에게도 협박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런 일을 폭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서류라든지 회계 장부 같은 건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중 장부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라고 봐야 했습니다. 혹시 사돈 관계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그 질문을 하자 김지영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사실 시설장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돈 쪽 가족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사돈 쪽 가족들이 모두 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시설장님 형님이 회계 담당하고 있고 형님 부인이 관리 업무를. 그리고 김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돈 쪽에서 어르신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쪽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장모님도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도 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믿고 어머니를 맡긴 사돈네 친척은 사실 조직적인 사기꾼이었고 심지어 아내, 가족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증거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사진이라든지 서류 복사본이라든지. 김지영 씨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몰래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김지영 씨가 보여준 휴대폰 사진들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중 장부의 내용, 허위 입소자 명단, 그리고 뒤쪽 철창에 감금된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왜 이런 사진들을 찍어두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잘못된 일이니까. 김지영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김지영 씨의 협조를 얻게 되면서 사건은 급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가족들에게마저 속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드러내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지영 씨로부터 받은 정보와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양원 비리가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사기 사건이었어요. 노인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허위로 입소자 수를 부풀리고 실제 어르신들은 감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몰래 보내면서 가족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돈 쪽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구해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까지 마주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김지영 씨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저는 본격적인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온 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로 요양원에 갔다 왔어. 응?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파악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셨다는데 연락을 못 받았거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가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아, 그래. 엄마한테 물어볼까?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안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미리 들은 얘기 있어? 엄마한테서? 아니, 없는데? 왜?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반응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목소리 톤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직접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래. 무슨 일인데? 요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아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글쎄, 조카한테 들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네. 조카, 즉 요양원 시설장한테 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장모님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며칠 전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지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돈 쪽에서 어르신을 소개해주는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그 중 한 명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모두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양원의 범죄부터 고발해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김지영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 횡령, 노인학대 혐의로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김지영 씨가 제공한 사진들과 어머니의 진술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 고발과 동시에 구청 사회복지과에도 신고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관련 부정수급 의혹이니까
행정조사도 병행되어야 했어요. 구청 담당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면 수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네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범죄는 공론화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 모두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넣고 하루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사위야,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요양원 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장모님의 첫마디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이런 일이요? 제 어머니가 감금당한 걸 신고한 건데요. 그건 오해가 있었을 거야. 조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김지영 씨가 다 증언했어요. 사돈 쪽 가족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그리고 어르신을 소개해주는 분들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제가 해외 출장 간다고 하니까 그때를 노린 거죠?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일부를 털어놨어요. 조카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게 이런 식으로요? 노인을 감금하고 지원금을 빼돌리는 걸로요? 그런 줄은 몰랐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감금한 것까지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 집 딸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애는 정말 모를 거야.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어색한 반응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정면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들었지? 요양원 일 말이야.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엄마가 며칠 전에 연락 왔었어. 조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묵인한 거야? 내 어머니가 감금당하는 걸?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 단순히 서류상 문제인 줄만. 아내도 장모님과 똑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적어도 상황을 알려줬어야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틀 후 경찰이 요양원을 강제 수색했습니다. 김지영 씨의 증언과 제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었어요. 수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중장부는 물론이고 뒤쪽 철창에서 어머니 외에 3명의 어르신이 더 발견되었어요. 모두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장과 주요 직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돈 쪽 가족들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장모님도 소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감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방송과 신문에 나왔어요. 사돈 쪽 가족들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해결될 일이에요. 조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도 속았다고. 여전히 자신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지영 씨의 증언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돈 가족들은 모두 적극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시설장의 형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형수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어르신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개비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 관계도 정리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야? 이혼할 생각이에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필요해요. 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한 가족들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어요. 용서? 내 어머니가 감금당하고 있는 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정말 몰랐어.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더 이상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사돈 가족들 전체를 기소했습니다. 사기, 횡령,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였어요. 장모님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어머니를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신한 가족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설장에게는 징역 5년, 그의 형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어요. 형수와 다른 공범 직원들도 각각 2-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지원금 총 15억 원을 부정수급했고 무려 47명의 허위 입소자를 등록해 체계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입소 어르신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웠던 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사실들이었어요. 어머니 외에도 감금된 4명의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망 신고도 6개월이나 늦게 했으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지원금을 받았던 거예요. 요양원은 당연히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록도 취소되었고 시설장과 가족들은 향후 10년간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어머니의 회복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병원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재판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엄마. 나쁜 사람들 모두 처벌받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지? 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버텼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주 동안 그 좁은 철창 안에서도 어머니는 제가 꼭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견뎌내셨던 것이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방치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다시는 혼자 안 둡니다. 제가 직접 모실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1층에 방을 마련하고 안전시설도 완비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들 때 저를 속이고 어머니를 위험에 방치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 어머니가 감금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정말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야.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어. 결국 협의 이혼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과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장모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외면했어요.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 근무를 허용해 주어서 어머니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시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들아, 요즘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정말 그랬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드시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을 하며 일상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직접 몇 달간 발품을 팔아서 시설을 둘러보고 다른 가족들의 후기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대학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모든 시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고 CCTV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새로운 요양원에 모신 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곳에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매일 와볼게요. 알았어.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새로운 요양원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경험을 알고 있어서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설장님도 직접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에는 반드시 면회를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어머니도 다른 어르신들과 잘 어울리시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끔찍했던 3주간의 감금 경험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도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서 잘 모시고 있다는 안도감이 가장 큽니다. 요양원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과 사회적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의 아픔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어요. 반면 가장 믿었던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이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어요. 지난주 어머니와 면회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어서.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저희 모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발견부터 시작해서 법정 투쟁,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요양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지만 그것도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해요. 최근에는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오늘도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오늘 원예 치료했는데 재미있더라.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